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금융시험 17번째 시간,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드디어 고려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고려의 건국과 국가 기틀의 마련, 고려가 건국되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초기 왕들의 업적을 통해서 국가의 체제가 마련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고려의 건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통일신라 하대 때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왕조 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150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로 나아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각지에서 독립적인 세력이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독립적인 세력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호족 세력으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견훤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견훤에 의해서 구백제라는 나라가 900년도에 건국되었고, 이후 궁예라는 인물에 의해서 고구려가 901년에 또 건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예의 부하로 누가 있었냐면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이때 신라 마지막 왕이 바로 경순왕이라고 했죠. 경순왕이 이렇게 신라를 갖다가 통치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후삼국 시기라고 했는데, 이후 궁예가 막강한 근한을 가지게 되자 여러 가지 실정을 하자 왕건이 궁예를 제거하고 세운 나라가 고려라는 나라를 918년에 이렇게 건국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순왕은 더 이상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기 어렵다 판단하여 나라를 기부, 즉 줘버리죠. 그게 언제냐? 935년이고, 구백제 같은 경우도 견훤의 자식들 간의 왕위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 고려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936년에 멸망을 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고려라는 나라가 936년에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드디어 출발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를 직접적으로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려를 이렇게 보면, 고려가 건국된 연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918년에 건국이 되게 되고, 언제 멸망을 하게 됐냐면 1392년에 멸망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1170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 앞을 고려정기라 하고, 고려정기, 그리고 이후를 갖다가 고려후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임의적으로 1170년에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인 크다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앞을 고려정기, 이후를 고려후기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1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정기와 고려후기로 나누느냐?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대를 갖다가 구분을 갖다가 정기와 후기로 이렇게 구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지배층의 변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이다? 지배층의 변천 과정. 그래서 고려사를 갖다가 볼 때는 가장 염두에 둘 것이 지배층의 변천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보여지는데, 거기에 10에서 11세기에 집권한 세력이 있습니다. 10에서 11세기에 집권한 세력인데, 그들이 누구냐? 호족이라는, 통일신라 하대 때부터 성장한 호족이라는 세력이 초기에 집권을 하게 되고, 12세기로 접어들게 되면 문벌 기족이라는 세력이 새롭게 또한 지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13세기는 당연히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면 13세기 때는 무신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후 13세기 말부터 해서 14세기 중반까지는 또한 지배 세력이 근문세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세기 말에 고려를 지배했던 세력은 신진, 사대부, 이렇게 크게 조선이라는 사회가 양반들이 주로 지배층을 갖다가 이뤘던 반면에 고려는 끊임없이 지배층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근데 또한 특이한 점은 고려는 거의 500년 가까이 이루어지는 시기 동안 계속해서 대외적인 또한 침입을 받게 되는데, 각 지배층이 있던 시기별 침략한 세력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10에서 11세기에 대외관계에서 어떤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냐면 그란족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고, 12세기에는 여진족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이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죠. 바로 몽골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몽골족이 침입을 하게 되고, 이후 이 몽골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간접적 지배를 받게 되는데,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간섭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고, 이후 14세기 말경에는 다시금 또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홍건적과 왜구가 이렇게 침략을 하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초기에 가장 먼저 집권한 세력이 호족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몇 세기에? 10에서 11세기에. 이때 누가 쳐들어오라? 그란족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집권했던 왕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태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 종입니다. 해종, 정종, 광종, 그리고 경종, 그리고 성종,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왕을 갖다가 보면 대표적으로 태조 보셔야 되고, 다음에 광종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성종, 이 세 분은 살펴봐야 되겠다. 다음에 지금 보시면 호족 다음에 집권 세력이 누구죠? 호족 다음에 집권 세력이 뭉벌 귀족이 이제 집권 세력이 됩니다. 몇 세기 집권했느냐? 12세기에 대략적으로 집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2세기 때는 또 어느 민족이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되냐면 여진족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왕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목, 현, 덕, 정, 문, 은, 선, 헌, 숙, 예, 인, 의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왕들이 많죠. 근데 이 왕들을 다 체크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여기서 볼 분은 문종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종, 그리고 인종, 그리고 의종 때 일어난 사건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집권 세력은 누구냐? 그 다음에는 무신으로 이어지죠. 무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무신이 집권했던 시기는 13세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누가 쳐들어왔더라? 바로 그 무시한 몽골족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왕들은 명신, 희강, 오, 원종으로 이어지겠는데, 이때는 왕들의 업적을 살펴볼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왕들은 실제로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였고, 실제 집권자들은 무신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가죠. 이때를 집권한 세력이 바로 근문세족입니다. 근문세족 집단들이 대략적으로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중반까지 약간 신진사대부하고 근문세족이 집권한 시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14세기 중반까지 이 근문세족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간섭기라 칭하겠습니다. 원간섭기. 이때 왕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좁은데 충렬, 그 다음에 충선, 그 다음이 충숙, 그 다음이 충해, 그 다음이 충목,
충정왕으로 이어집니다. 좁아가지고 충정왕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충목부터 충목 그리고 충정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왕은 체크할 필요 없이 명칭에 조금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충자가 붙었죠. 몽골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조나 종을 칭하지 않고 왕을 칭하게 됐다는 것은 관제가 격화되었다는 것을 갖다 왕의 칭호가 격화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권했던 게 신진사대부가 되겠죠. 신진사대부가 대략적으로 14세기 말경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 홍근적과 그리고 외구 세력이 침략을 하게 되고, 이때는 공민왕 그리고 그 다음이 우왕 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창왕 그리고 고려 마지막 왕이 공양왕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갖다가 체크를 갖다가 해 보셔야 되냐면 바로 이 공민왕은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왕을 물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분으로 하자면 왕종과 그리고 공민왕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사와 관련한 시험에서는, 모든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머릿속에는 고려사를 갖다 볼 때는 이 고려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머릿속에 큰 틀을 두고 이해하면 고려사를 갖다가 살펴보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고려의 건국은 살펴봤고, 바로 국가 기틀의 마련. 누가 집권하던 시기를 주로 볼 거냐? 호족이 집권하던 10에서 11세기경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즉 언제 때가 되냐면 지금 보시면 체크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때의 과정에서 각 왕들이 어떤 업적을 통해서 초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이것도 쭉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왕이 바로 태조가 되겠죠. 태조, 바로 왕건이라는 분이 왕에 오르고 나서 했던 구체적인 업적들은 어떻게 있느냐. 태조가 왕에 오르고 나서 가장 주력했던 업적은 호족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태조가 왕에는 올라갔지만 지방에 있던 수많은 호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호족과 관련한 정책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래서 태조의 정책을 볼 때는 이 호족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호족과 관련해서는 크게 호족을 갖다가 보습하기 위한 정책과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뉘게 되고, 다시 호족을 보습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혼인정책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성정책이란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혼인정책은 말 그대로 이 호족의 자녀 중에 딸이 있으면 그 딸과 혼인을 갖다 하면서 호족들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그 부인을 갖다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총 29명의 부인을 갖다가 얻게 되어 가지고 많은 25명의 남자아이와 그리고 9명의 여자아이를 갖다가 출산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인정책을 갖다가 펼치게 되고, 사성정책은 뭐냐면 왕시성을 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관계를 만든다든가, 그 외에도 관직을 둔다든지 토지를 하사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또한 호족을
당근만 준 것이 아니라 채찍도 주게 되는데,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사신관 제도와 그리고 기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신관 제도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 고위 관직이 있으면 그 관직을 그 지역의 출신 지역의 호족들을 갖다가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그 지역의 관리가 파견되어 있으면 그 관리를 갖다가 그 지역 자기 출신의 호족들을 갖다가 관리하게끔 하는, 그래서 중앙이 지방을 관리하게끔, 중앙이 지방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신관 제도고, 기인 제도는 말 그대로 다르게 말하면 거의 인질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족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관직을 준다는 명명하에 그 호족의 자녀를 중앙으로 데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지방에서 호족들이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거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게 언제 때 만들어졌다? 태조 때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만들었으니까 또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민생 안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생을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국민들이 뭘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더라. 세금을 줄여주는데 10분의 1로 줄여줍니다. 또 한 가지 빈민 구제 정책으로 흑창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흑창을 갖다가 설치하다. 이거는 빈민 구제책입니다. 빈민 구제책으로 식량이 부족할 때 국가에서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로 실시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왜 흑창이냐면 창고에 쌀을 갖다가 두었는데 그 창고 색깔이 검은색이었답니다. 그래서 흑창, 나중에는 성종 때는 이름이 의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 고구려 시대 때 빈민 구제 정책 혹시 기억납니까? 고국천왕 때 만들었던 진대법, 이와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태조가 실시했던 정책들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 북진 정책. 어느 나라를 갖다가 개성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갖다가 개성한다는 목적으로 북으로 진출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갖다가 실시하고, 특히 이때 그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란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고구려를 개성한 그 발해를 갖다가 멸망시켰다 하여 고구려와는 적대적인 정책을 갖다가 실시해서 만부교 사건이라 해서 이 그란이 고려라는 나라가 새롭게 건국되니까 친선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선물로 낙타를 주는데, 그 낙타를 갖다가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묶어서 굶어 죽여버리고, 또한 이 사신을 갖다가 제주도로 유배를 갖다가 보내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던 것처럼 그란과는 사이가 좋지 못하고, 또한 북쪽으로 나아가려는 정책을 실시하여 이때 어디를 매우 중요시하냐면 오늘날의 평양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경을 갖다가 매우 중시하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으며, 네 번째로 또한 그 태조 왕건이 이후의 왕들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나라를 갖다가 다스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자식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들 혹은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는 글귀를 남기게 되는데, 운묘 10조라는 이러한 글을 남겼던 왕이 바로 누가 되겠다? 태조가 되겠다. 태조. 그래서 이렇게 태조가 정책을 갖다가 실시했던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호족 정책이 되겠더라 알아두시고, 하지만 이 다음 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다시피 그 다음 왕이 해종과 그리고 정종이 되는데, 이때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왕권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권이 어떻게 되었다? 왕권이 약화되게 되더라.
해종 같은 경우도 왕위에 오른 지 거의 1년 만에 돌아가시고, 정종 같은 경우도 4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상당히 약화되어 그 다음에 왕이 올랐던, 이분 매우 중요하겠죠. 바로 그 다음에 왕이 올랐던 광종은 무엇에 주력하게 되냐면 왕권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업적들을 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비앙금법이란 것을 실시를 합니다. 노비앙금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찾아서 양인으로 풀어주는 정책이 노비앙금법이 되는데, 이것이 왕권 강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때 호족들이 데리고 있던 노비의 수는 뭐 1명, 2명 이렇지 않습니다. 많게는 뭐 1000명 이렇게 되니까 이 노비들을 갖다가 평소에는 이렇게 노비로 있지만 그들에게 무기를 주어지면 하나의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노비를 갖다가 풀어주면 양인이 되는데, 노비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지만 양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양인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을 낼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세금이 많아지면 국가 재정이 늘어나겠죠. 국가 재정이 늘어나면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는 이러한 정책이 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더라. 또한 두 번째, 능력 있는 인재들을 갖다가 자기 주위에 두기 위해서 과거제를 갖다가 실시를 하고, 세 번째, 공복을 또한 제정을 합니다. 공복을 제정하였더라. 공복은 관리들의 공식, 복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등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하든지 혹은 복장을 달리하든지 이러한 공복을 제정하고, 네 번째, 칭제 은원이라 하여 나라가 크게 성장하였음을 이렇게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황제라 칭하고, 이 근원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독자적 연호를 갖다가 사용했는데, 이때 썼던 대표적인 연호가 광덕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중풍입니다. 중풍, 이러한 연호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후 이 다음이 경종이 되는데, 경종 때 일시적으로 왕권이 약화됩니다. 경종이 업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깐 약화되는데, 일부 호족들의 때 반발이 있어 가지고 왕권이 잠깐 약화되었다가 드디어 성종 시기 때 이르게 되면 많은 제도들이, 성자가 들으면 많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 초기의 제도들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조금 해두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어떤 국가를 완성하느냐, 드디어 유교적 정치 질서 국가가 드디어 이때 완성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때 유교적 정치 질서 국가를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을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최승로라는 인물이 시무 28조를 바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성종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많은 제도가 완성되게 되는데, 이때 중앙정치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정치기구라든지, 그리고 최초의 지방 행정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행정제도가 이때 만들어지겠는데,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12목이란 것이 행정기구로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12목. 지방의 중요한 곳에 행정기구를 갖다가 목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이 좋다 할 때 그 목이 이목입니다. 그래서 12군데다가 12목을 갖다가 설치한다든지, 또 이때 교육기관도 만들게 되죠. 최고 교육기관으로 이때 고려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바로 뭐냐? 국자감입니다. 국자감도 설치를 하더라. 국자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흑창이란 것이 설치가 됐다고 했죠. 이 흑창이 이름이 이때 의창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의창으로
개편되어서 이렇게 제도가 정비가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태조 특히 이 광종 중요하니까 꼭 업적들 보시고, 성종 때는 이러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방제도, 그리고 국자감이라든지 의창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정치기구들이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통치기구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성종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광종의 업적은 다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자, 다음 가상 인터뷰의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김부를, 자, 여기 김부가 나왔는데 김부가 일단 누군지는 잘 모르겠죠. 경주의 사신관, 사신관을 갖다가 실시했던 왕은 고려의 태조라고 했습니다. 그죠? 호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호족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준 관리를 사신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김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경순왕입니다. 경순왕.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에게 김부인데,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기 위해서 이 지역을 자기가 직접 다스리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를 처음 만들어진 것이 사신관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신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고려 태조 때가 되겠죠. 그래서 토항한 김부의 공을 치하하고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대한 일을 맡게 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태조 때의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걸 찾으면 바로 흑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나머지 내용들 보면 양형고를 두어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 예종 때 설치된 이 장학기관입니다. 장학기관. 그리고 노비안건법 우리 조금 전에 했죠. 노비안건법. 이것도 고려 광종,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의 12목, 조금 전에 12목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 때, 성종 때 지방제도로서 행정기구를 만든 최초의 제도 12목이고, 전식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고려 경종 때의 내용이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누구냐? 왕이 중앙의 5품 이상 관리에 각자 봉사를 올려 시정의 잘잘못을 논하게 했다. 그런데 이때, 자,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최순노가 상소하였더라.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밑에 시무 28조, 시무 28조를 갖다가 건의했을 때 왕은 성종이 되겠죠. 고려 어느 왕 때가 되겠다? 성종이 되겠다는데, 자, 성종과 관련성 있는 걸 찾아봅시다. 여기 흑창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거하고 연결되죠. 태조 때가 됩니다. 그죠? 태조 때가 될 것이고, 노비안건법 또 나왔습니다. 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 광종 때가 될 것이고, 광종 때가 될 것이고, 천연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했다. 이거는 아직 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역시 이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종, 이것도 고려 예종 때 뭐 학문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전민변정도감은 이거는 고려 후기에 공민왕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12목조, 이거는 성종 때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종 때. 답은 성종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답은 12목 성종과 관련된 걸 찾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그래서 초기 때 국가기틀은 각각 왕들이 어떤 업적들을 갖다가 했는지 태조, 광종, 성종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